이제 오늘은 이제 좀 이제 같이 수업하는 제목이 소재를 통해 이제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 뭐 이제 이런 걸로 한번 한번 정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택한다는 것에 이제 뭔가 그럴듯한 어감이 있다라거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인도 물론 있다라거나 새로운 어떤 거 감각을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환기시키는 그런 것도 있다라거나 이제 그런 것도 있게 마련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소재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생각 또 이제 거창하게 좀 크게 말해서는 세계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소재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를 통해 시작한 우리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시라는 어떤 면에서 사물을 새롭게 인식하고 사물의 모습을 이제 새롭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시인은 산의 빛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시인은 꽃이라든가 나무를 노래하지만은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표면적인 소재를 떠나서 뭔가 공감하고 아름다움, 이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라거나 그 속에 어떤 그 깃들인 사유라거나 이제 그런 걸 드러내는데 우리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를 해서 가공하는 과정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관념을 그대로 그려본다. 소재를 일단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그려낸다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를 캐면서 그려본다. 그러니까 이 소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상상을 좀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려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소재가 새로운 어떤 거 뭔가 이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새로운 의미라거나 주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암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본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이제 하는 대로 최승호의 이제 공장지대라는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짧은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소재는 어떤 거 문외야 뇌가 없는 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시를 써 나가고 있는데, 이제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문외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 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허연 폐수와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끈들, 저 굴뚝들과 나는 간통한 게 분명해. 자궁 속에 고무 인형 키워온 듯 문외아를 낳고 산모는 머릿속에 뇌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정수리의 털들을 하루 종일 뽑아낸다,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약간 좀 괴기스럽고 그런 걸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떤 그 공장에서 폐수라거나 뭐 매연이라거나 이제 그런 거가 좀 이렇게 어떤 거 이제 많이 대량으로 배출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거 좀 뭐 사랑이라 볼 수 없는 어떤 거 문외아를 낳을 수도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은 또 확 지나친 환경 위험이라거나 이런 거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겉으로 번영이라거나 돈벌이는 어떤 것들 우리가 잘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송두리 뗐다 파괴하는 어떤 거 환경 문제의 가장 큰 어떤 것 좀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 좀 문외아라든가 또 그것이 이제 대물고 있는 어떤 거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거 삶이 이제 너무나 돈이라든가 좀 물질 어떤 거 번영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서는 우리가 좀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어떤 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좀 괴기스럽고 심각한 소재가 아니랄지라도 어떤 소재든 실은 어떤 게 재밌게 쓰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환기하는 어떤 거 그런 예를 어떤 거 보게 되면은 이쪽에 보면은 권여궁 시인의 썬데이 서울 비행 접시 80년대 약전 이런 어떤 거 약간 좀 스토리가 있는 시가 있는데 주선미 시인이 좀 작품 좀 읽어보고요. 나의 1980년은 먼 곳에 이상한 소문과 무더위, 형이 가방 밑창에 숨겨온 썬데이 서울과 수시로 출몰했던 비행 접시들. 술에 취한 아버지는 박철순보다 멋진 커브를 구사했다. 상 위의 김치와 시금치가 접시에 실린 채 머리 위에서 휙휙 따랐다. 나 또한 접시를 타고 가볍게 담장을 넘고 싶었으나 먼저 나간 형의 1982년은 뺨석대에 끝났다. 나는 썬데이 서울을 옆에 끼고 골방에다 자는 척했다. 1984년의 썬데이 서울에는 비키니 미녀가 살았다. 파중 지병이라 할까. 가슴에서 천불이 일었다. 브로마이드를 펼치면 그녀가 걸어 나올 것 같았다. 1987년의 서울엔 썬데이가 따로 없었다. 외계에서 온 돌멩이들이 거리를 날아다녔다. TV에서 민머리만 보아도 경기를 일으키던 시절이었다. 잘못한 게 없어서 용서받을 수 없던 때는 그 시절로 끝이 났다. 이를테면 1989년 떠나간 여자에게 내가 건넨 꽃은 조화였다. 가짜에서 내 사랑은 시들지 않았다. 후일담을 덧붙여야겠다. 80년대는 박철순과 아버지의 전성기였다. 90년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썬데이 서울이 폐관했고 아버지가 외계로 날아가셨다. 같은 해에 비행 접시가 사라졌고 좀 더 있다가 박철순이 은퇴했다. 모두가 전성기는 한참 지났을 때였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썬데이 서울을 통해서 80년대가 우리는 어떤 거좀 이제 3S를 영화, 섹스, 스크린 이런 게 하듯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어떤 거 그런 오락거리를 제공해 놓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가정에서 어떤 거 싹 일어나마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 사진은 너무나 황폐해하고 있는데 썬데이 서울반에서 거기 있는 어떤 그 화중지병은 이제 어떤 그 그림 속의 떡이란 이야기니까 뭔가 이렇게 막 벗긴 여자들이 있는 그런 썬데이 서울은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어떤 여자들하고 사랑을 하고 이제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먼 곳에 이상한 소문과 시작됐는데 소문일 뿐이지 우리가 광주 민중항쟁에 여기 대해서 전혀 실체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고 우리 썬데이 서울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있다든가 또 나중에는 이제 또 87년에는 이제 돌멩이가 거리를 날아다녔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60항쟁 때 시민들 거리 나가서 막 돌멩이를 날아다니고 이런 환경이 이렇게 약간 시대적인 풍경을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썬데이 소재를 통해서 재밌게 하면서 약간 각도를 들어가지고 3S 시대 속에서 인간들은 화중지병으로 얼마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림 속의 떡처럼 이렇게 그냥 진짜로 사랑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만만 어떤 거 좀 이렇게 보면서 사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이제 엄청 인간은 사는 황폐해져 갔다. 맞아면 어떤 거 박철선은 은퇴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개인적인 슬픔이 있고 누구나 하나 이렇게 좀 거들어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볼 수 있겠지만 3쪽의 그 해석 부분을 조금 이제 읽어주시고요.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80년대의 약자입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던 3S 문화를 반추함으로써 현재적 삶에 대한 성찰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자주 출몰하던 비행 접시, 떠날 때를 놓쳐버린 스포츠 유상이었던 박철순과 아버지,
이러한 역사의 폭력, 가정의 폭력, 집 나간 형, 떠나간 여자를 통해 가정의 해체, 부권의 상실, 거짓 사랑, 탈출하고 싶어하는 욕구 등을 알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괜히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망가져가도 누구 하나 어떤 거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3S라고 하는 그런 환경만 조성되는 그 사회를 어떤 재밌게 우리가 좀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뒤에 있는 어떤 거 좀 작품이 이제 파블로 네루다하고 이제 어떤 그 정윤종 시인의 이제 두 작품인데, 그러니까 파블로 네루다는 알다시피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지만은 칠레의 어떤 그 민주의 독재를 어떤 거 이제 독재를 비판하면서 이제 자기 온몸을 바쳐다 나중에는 이제 암살당하는 이제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어떤 시인인데, 근데 파블로 네루다 시에 보면은 그렇게 비극적인 모습이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있고, 상당히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막 그 직접적으로 비극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소재를 이야기했는데 소재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어떤 거 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 자연스럽게 세계를 어떤 거 깊이 인식할수록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 목소리를 내표해서 이제 어떤 거 당시 어떤 거 아엔데 정권이라고 그랬는데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거 시가 아니다, 이런 거 우리한테 우리가 잘 어떤 거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이현숙 시인이 파블로 네루다의 몸부림치는 양말, 거기서부터 전체 좀 읽어주시고요. 몸부림치는 양말, 나의 발은 두 마리의 양털 생선, 황금빛 끈에 꿰인 두 마리의 기다란 감청색 상어, 두 마리의 덩치 끈 개똥집박이, 두 문의 대포였다. 내 두 발이 이 멋진 양말 덕에 이렇게 폼이 났다. 맞아, 파블로 네루다가 이제 조금 어려운 시지만 어떤 거 몸부림치는 양말을 통해서 맞아, 우리가 아까 같은 거 현실로부터 뭔가 어떤 거 뛰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 좀 이야기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 앞에 그 정윤종 선생님의 작품 앞에 작품 좀 읽어주시고요. 여자들의 권력의 원천인 부엌이여, 이탈의 셈이여, 사람 살리는 자리 거기이니, 밥하는 자리의 공기여, 몸을 드높이는 노동, 보이는 세계를 위한 성단이니, 보이지 않는 세계의 향기인들 어찌 생선 비린내를 떠나 피어나리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엌이란 걸 통해서 맞아, 어떤 거 좀 이제 약간 이 양반이 반성을 해 있는지 여성이라고 하는 그 상대의 어떤 거 이제 어떤 크다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거 시를 이제 볼 수 있는데, 계속 그럼 사쪽으로 해서 좀 정연종 거기서부터 좀 읽어주시고요. 정윤종은 사물과 교감함으로써 사물의 속살 속으로 시적 상상력의 촉수를 뻗치는 특유의 에로스적 상상력을 펼치고 있다. 네루다가 오드의 형식을 통해 엉겅퀴와 포도주, 공기, 양말, 사전처럼 친숙하고 소박한 일상의 사물들을 노래했듯이 이들 시에서 정윤종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 잊어버리기 쉬운 공간을 마치 엄숙한 성단의 위치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 포착될 수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반성하게 만든다. 맞아, 그때마다 여성들이라 하는 거가 이제 보면 막 갇혀 살고 뭐 이런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어떤 이루는 온천이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좀 어떤 거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두 분 다 어떤 거 좀 마지막에 어떤 거 소재로 하는 거 같은 이미지를 좀 잘 어떤 거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어떤 거 우리가 좀 이 시를 끌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꼭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제 소재를 자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기보다는 소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기 세계관이라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되고 상당히 어떤 거 좀 시의 창작 방법론으로서 이제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윤은지 선생 그 산에 들수록 거기 사쪽 그 작품들 읽어주시고요. 산에 들수록 모든 경사가 아름답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 고든 길을 걸어왔구나. 가다가 툭툭 끊어져 뒹구는 햇살들. 손끝에 하늘이 닿아 있다. 가뭄비 나무 향기가 코끝에 아찔하고 느릅나무 가지의 작은 흔들림이 고래든 사람들에게 구름 아니면 바다로 가라는 방향을 일러주고 있다. 여기서 보면 약간 이제 산의 경사 말하자면 산은 지금 우리가 좀 아이러니야. 산의 경사로 오르면 이제 힘들다 그래야 되는데 산의 경사로 오르면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삶에 있어서 말하자면 산을 통해서 약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이웃의 슬픔이나 어려움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은 거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 좀 읽어주시고요. 산이 감추고 있는 마을을 새들이 구리로 물어내도 새의 작은 언어를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앞선 사람들의 옷자락에는 아직 새속이 진하게 묻어있고 돌아가면 누울 이불자락 소리가 섹식하는 자의 절인가? 네. 절식하는 자의 배고픔이나 아득하다. 배고픈 만큼이나 아득하다. 배고픔. 엉뚱한 게 있지 왜? 칼로 쳐도 시간의 매듭은 잘려지지 않고 내일 또 내일이 신발에 겹겹이 감기는구나. 지금도 빌딩 속 안개처럼 떠나낼 약속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일생을 살면서 익혀온 이름들 여기 와서 가을 열매처럼 따 담아도 아직 마음의 곳간에 반이 남아있다. 돌아보면 내 피 한 점, 땀 한 방울 건네줄 사람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걸어 무한의 끝을 향해 가고 싶다. 나이 먹은 햇살들은 내일도 신생의 눈나물 잎새와 푸른 오정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발에 뭐하자면 어떤 약간 어떤 거 좀 이미지로 막 하기는 했는데 신발을 감기는 어떤 거 이웃들은 이제 내일 뭔가 이렇게 하루아리 이제 살기 어려운 이웃들이 보인다는 거고 이제 어떤 것 좀 빌딩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어떤 좀 모습이라지 이런 것이 산에 올리면 어떤 거 좀 이제 그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아이러니에서 산을 올리면 땀나고 힘들다 보지만 우리가 몰랐던 세상에 대해서 좀 알게 된다. 또 이웃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그런 것도 알게 된다. 우리가 이런 어떤 거 좀 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석 부분도 조금 읽어주시고요. 이기철 시인이 지향하는 것은 자연의 세계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아니다. 그의 시는 자연의 옷을 입고 자연의 신발을 신고 더 높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지상에서 부르는 구도자의 노래다. 경사가 가파른 산을 오르는 행위를 통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딪히는 고통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아울러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낮은 곳의 사람들이 잘 보인다고 말함으로써 이기주의를 버리고 낮은 데 있는 이웃들을 따스하게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장님께서 이제 이런 분 어떤 거 좀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전달하는 거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소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른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거 좀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항상 염두에 이제 어떤 거 두실 때 소재가 이제 의미가 있고 시도 우리가 직설이라 그러는데 직설이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싫다 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어떤 거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 이제 담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좀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 좀 이따가 좀 다시.